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혜입니다. 오늘 기사가 하나 눈에 보였습니다. 2주 만에 6천만 원 더, 대선 후 서울 집값 들썩인데요. 새 정부 약한 규제 예상해서요. 매수세가 당초 전망을 위축될 거라는 전망을 뒤집고 이상 기류가 떠올랐습니다. 강남권, 마포, 성동구, 호가 상승 주도, 매물 사라지고 분양시장도 뜨거워. 어이가 없죠. 규제 약해질 걸 예상해서 집값이 들썩들썩 2주 만에 6천만 원 더. 자,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가가 잡히고 집값이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2주 만에 6천만 원이면 이거 6천만 원 강아지 이런 왈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하나 띄는 게요. 투기를 위한 위장 전입과 어쩔 수 없는 위장 전입이라는 아주 아이러니한 단어가 눈앞에 띄었습니다. 위장 전입은 나쁜 거다. 근데 어쩔 수 없는 위장 전입이었다.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저기요. 법을 어기고 난 뒤에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면 부재가 되나요? 자, 적반하장이 넘치고 있는 시대가 시작된 듯 합니다. 적반하장 시작합니다. 네, 보수 아카데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장님. 제가 보수 아카데미라고 이름을 붙이고 보니까요. 네. 우리가 잘못 이야기할 경우에는 보수가 더 혼돈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수는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 일제시대가 끝날 때 보수가 일제를 찬양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냥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지키는 거라고 하면은 네. 우리가 우리 방송을 젊은 사람들도 많이 보거든요. 네. 젊은 사람들이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네. 보수는 지키는 것이라고 하면 옛것을 지키는 거라고 하면 그러면 정말로 과거의 일제시대 그리고 과거의 그 문물을 지키면 그런 유학사상, 성리학 이걸 지키자는 거 아니냐. 네. 부정적인 유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유산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네. 깎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보네요? 이러는 거예요.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네. 그 보수의 개념 속에는 그 가꾸는 개념이 일부 존재하는 거고요. 네. 그것이 이제 되게 그 점진적 개혁의 방향으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거 봐요. 제가 이게요. 네. 공부를 안 하면 내가 뭘 모르는지 몰라서 네. 질문도 별로 없어요. 아이고. 그 자꾸 저를 공부시키시니까 제가 이제 질문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아이고 떨립니다. 왜 그러냐면 보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보수의 역사가 벌써 몇십 년이 되었지만 예. 보수가 뭐야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요. 네. 근데 반대로 저마다 보수가 무엇인지 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프레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주변부에서 뱅뱅 돌고 있는 거죠. 그거예요. 프레임이 잘못됐어요. 보수 진보 하니까 뭐가 더 좋아 보이세요? 언뜻 보기는 그 영어로도 보수는 컨설버티브고 그 다음에 진보는 프라그레시브거든요. 네. 이 프라그레스라고 하는 것은 그 라틴어에서 프로가 앞이라는 뜻이고 앞으로 그레스가 가다거든요. 네. 앞으로 가는 전진의 의미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내포한다는 차원에서 누구나가 환영할 수 있는 그런 그 이념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프레임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수 진보라는 프레임에 갇혀가지고요. 네. 우리는 늙은 것, 뒤로 가는 것, 네. 뒤로 가기 때문에 후퇴. 진보라고 하니까 뭔가 선진적인 것, 네. 미래지향적인 것, 프레임에 갇힌 것 같은데 우파와 좌파로 하니까 어때요? 우파가 보수고 좌파가 진보인 거죠. 근데 우파 하니까 라이트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좋아 보이죠. 옳고. 예, 오른팔이잖아요. 네, 옳고. 예. 그리고 우파라는 단어가 이미 옳다는 뜻으로 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뭔가가 어느 시대에 누군가가 프레임 전쟁에서 진 게 아닐까. 사실 이제 이 좌우파 개념은 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이라고 하는 네. 1789년 프랑스의 혁명이거든요. 네. 그때 직후에 이제 국민공의회가 소집이 됐을 때 네. 이제 기존에 이제 보수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우측에 앉히고 네.
진보를 그렇죠. 대표하는 혁명 세력들을 저 좌측에 앉히면서 사실 이 우좌파라는 이제 이 용어가 생겨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제가 오늘 끌어내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우와 좌의 개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프랑스 혁명에서 나왔었고요. 그렇습니다. 자리에 앉히면서 우좌가 나왔는데 네. 왠지 좌파라고 하니까 뭔가 이제 종북 개념을 또 떠올려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좌파, 종북, 진보, 종북 이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원래는 예. 우와 좌가 굉장히 좋은 개념에서 시작했던 맞습니다. 그 체제, 네. 함께 있어야 되는 체제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오른팔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죠. 오른팔, 왼팔이 같이 있어야 되고. 오른팔만 있으면 고기를 못 먹어요. 그렇습니다. 쓸 수가 그래서 없어서. 또 비상을 하려고 해도 네. 양날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화좌는 필연적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 속에 특히 현대적 의미에서의 그 우파 내지는 이 보수의 이면에는 그 진보 내지는 좌파적 개념이 상당히 많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는 우파라고 얘기하지만 네. 우파가 굉장히 진보적인 역할을 많이 했어요. 아유, 그럼요. 그러는데 왜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아마 이제 우파 내지는 보수가 이제 이전 그 이승만 박정희 시대를 거치면서 내세웠던 게 이제 반공하고 네. 한미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기본으로 가다 보니까 좀 더 굳혀진 그런 측면도 좀 있기는 합니다. 프랑스 혁명 때 우파와 좌파의 자리를 앉히고 네. 그렇게 시작했던 이야기 조금만 더 들려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저는 프랑스 혁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위대한 혁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프랑스 혁명의 3대 이념이 네. 이 자유와 평등과 박애거든요. 그렇죠. 예, 리버티, 그다음에 평등, 이퀄리티, 네. 박애, 프로터너티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우건작은 지향해야 될 바는 프랑스 혁명의 3대 기조만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유, 평등, 박애인데요. 박애. 네. 사실은 자유의 개념은 우리나라의 그 우파 네. 내지는 보수와 수용을 했고요. 평등의 개념은 우리나라의 이 좌파 진보가 수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이 프로터너티 박애를 실천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좌우의 경계가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 혁명 당시에서도 이 배치였지. 네. 사실 이 이념적인 접근으로 보면은 이 프랑스 혁명의 3대 기조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유는 보수 우파의 개념이고 평등은 진보 좌파의 개념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실현되는 나라에서 아니면은 사회에서 박애를 실천하게 되면은 정말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건설이 되는 거.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서로 같이 그렇습니다. 나란히 함께 협치를 하면서 협치를 해야 됩니다. 서로 협치를 하면서 함께 나아갈 네. 때 박애 실천이라는. 당연하죠. 근데 왜 이게 자꾸 전쟁만 하게 됐죠? 결국 이제 남북 그 분단 상황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악재로 작용한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 경제 시대 때는 이제 정치적 정통성이 일부 결여됐던 네. 군사 정권이 이 나라를 거의 18년 플러스 10년에서 한 28년 정도 30년 가까이 지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군사 정권 주체들이 이제 산업화를 성공시키는 데 성공했던 공은 있지만 민주화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과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참 좀 복잡하게 착잡합니다. 그냥 제 심정은. 제가요 이제 우리 위원장님을 모시고 방송을 이제 하면서요 네. 느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위원장님 팬이 굉장히 많구나. 거론을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로 독자가 얼마였는지 모르시죠? 그런 거 알고 싶지 않아요. 들어오면 지는 거예요. 어제 김바를 결성해 주셨는데 두 분부터 시작했잖아요. 김바가요. 우리 PD님과 예. 그리고 우리 서영 씨 예. 그리고 또 세 번째 제가 가입했어요. 아유, 그러면 한 분이 늘어났네요. 한 사람이 늘어났는데 오늘 두 사람 더 가입 받겠습니다. 엄청난 양적 팽창입니다. 우리 작가님과 예. 바깥에 있는 강 팀장까지 아이고, 가입을 시켜서 그럼 세 배네요. 김바를 5명 하겠습니다. 아이고. 기분 좋으시죠? 감사합니다. 근데 그 유명한 이제 거로의 김정기 씨인데 네. 이제 거로의 김정기 사람들이 네.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댓글 중에 내용이 참 똑똑하신 분이다. 약간 천재과다. 약간. 뭐 노래가 결과죠. 아니 약간 천재과다 그 말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실물 잘생겼습니까? 못생겼는데요. 그 실물 잘생겼습니까? 그 댓글도 행동도 있었는데 어눌한데요. 근데 그 중에 더 재밌는 댓글이 뭔지 알아요? 뭡니까? 뭐든지 질문해도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거는 자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든지 물어보기로 했어요. 사실 아까 프랑스 혁명으로 넘어갈 때 제가 사실 긴장했거든요. 느꼈어요. 뭐가 나올까? 지금 제가 프랑스 혁명 딱 얘기하니까 대답을 한 줄 하시고 그 다음에 갑자기 막 흔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머릿속으로 좀 프랑스 혁명을 더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1초 만에라도. 근데 제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보수 아카데미를 우리가 열었습니다. 그런데요. 보수란 무엇인가를 규정을 내리려고 하면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카데미의 방향을 오늘 설정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양한 보수의 이야기를 먼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좋죠. 우리가 먼저 보수란 이거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잘못된 개념을 우리 시청자가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 방금 보수의 처음에 좌우가 프랑스에서 나왔다는 거 하나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물론 아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 특히 젊은 층은. 네. 그러면 좌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었어?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유, 평등, 박애를 알게 되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정말로 이걸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잘못하면 우리가 겉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 프랑스 보수 네. 다음 시간 주제입니다. 유럽으로 가야 됩니까? 유럽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럽에서 왜냐하면 미국으로 갈까요? 프랑스에서 보수 좌우가 시작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정치 혁명으로서는 이제 영국이 사실은 원조긴 한데 영국은 이제 경제 혁명으로서 산업 혁명 원조 이미지가 강하니까. 좌우 설명 먼저. 네. 그다음 영국. 예. 그다음 미국. 프랑스로 시작하면 바로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좋아요. 그러면 저희 무지였습니다. 네. 프랑스에서 미국 갔다가 예, 영국 갈까요? 영국은 제치고요. 영국은 해야죠. 왜냐하면은 그 프랑스 혁명 이전에 영국에서 혁명적인 상황을 겪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영국부터 해야 됩니까? 원 순서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프랑스 혁명을 공부하거나 말하면은 이 흥분을 합니다. 그 정도로 프랑스 혁명이 이 민주 시민들을 열광케 하는 그런 다음 게 주 있기 주제는 때문에 프랑스 혁명 좋습니다. 다음 주에 프랑스로 떠나보겠습니다. 예, 프랑스로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원영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관악갑 당협위원장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예. 관악갑. 우리 PD님이 예. 유권자시나요? 예, 제가 잘 보여야 됩니다. 잘 보여야 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요 25일 정부 부처 국가인권위원회 공고를 최대한 수용하라라는 지시를 하면서요. 동성애자들이 원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여부에 관심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미 기사가 나왔는데요. 인권이 존중하라는 대통령, 성소수자의 보호 차별금지법 탄력받나. 그런데요, 우리가 어제도 뉴스를 했었지만, 그러니까 군대 내에 있는 군형법의 폐지안도, 그러니까 제정. 그러니까 개정안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군형법 한 조문의 개정안도 지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의당에서 발의를 했었는데요.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원영석 변호사님, 포괄적 차별금지법 설명 조금만 해주시죠. 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성, 장애, 나이, 인종과 관련 없이 모든 사람들이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좋은 거 같잖아요. 그게 좋은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보시면 차별은 안 되지만 동성혼은 반대한다. 이런 야당의 그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봤을 겁니다. 그런데 차별을 하지 않는다와 권리를 인정한다가 사실은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러면 동성애자들한테도 결혼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차별을 금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겁니까? 사실은 이 동성혼 문제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보면 동성혼도 인정을 해야 논리적으로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근데 야당 지도자들이 한편으로는 동성혼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하면서 차별은 또 금지한다고 하고 이게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순을 그 차별금지법이 적극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차별을 금지하는 걸 뛰어넘어 동성애자들한테 뭐 동성혼을 포함한 일단의 모든 종류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까지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을 하기 위한 일종의 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사회에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근데 사람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성애자가 결혼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 그 양성의 결혼이라는 것, 이 결혼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대한민국 헌법이 인정하는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지금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관례와 의식이고 인식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어떤 의미를 주어줄 거냐 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가 받아들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게 법률적으로 상속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 대우, 우리가 결혼이라는 가치 자체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고 그거를 사회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가치라고 인정하자라는 합의를 통해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그 내용은 남녀 간의 결혼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동성연애 하시는 분들의 결혼까지 이런 뭐 갖가지 제도를 우리가 그 올바름이라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거는 당연히 사회적인 합의가 선제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동성애자의 차별이라는 게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남자로서의 권리, 여자로서의 권리 이런 걸 저희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동성애자들한테. 우리가 그 외국 같은 뭐 오히려 서양에서 많이 동성애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런 나라들은 동성애 자체를 일반적으로 처벌하는 조항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동성애를 처벌하거나 동성애에 어떤 불이익을 주는 그런 특별한 제도를 만든 적은 없습니다. 다만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러면서 NCND 확인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하고 그리고 뭐 굳이 적극적으로 제재도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어떤 특혜도 주지 않는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의 동성애 정책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인권위에서는요, 새 정부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차별금지법, 이 포괄적 금지법이 왜 처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까? 지금 이 그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아마 그 어떤 법안이든 국회에서 발안이 되면 발제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냐 묻는 공식적인 절차들이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반대 클릭을 굉장히 많이 누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뭐 거기에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고 보긴 힘들고 그 차별감지법이 가진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적인 동의나 합의가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차별금지법은요. 2007년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는 2007년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안 법무부 발의였죠. 국회에 제출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에 막혀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하였었고요. 19대 국회에 들어서도요. 3가지 종류의 차별금지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임기 완료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자동 폐기가 되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기독교계는 물론이고요. 여러 그러니까 다방면의 사회 각층에서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이 인권을 존중하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특히 성소수자의 보호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요. 대선 후보 토론에서도 나왔지만
동성 부부의 결혼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부분과 이런 여러 부분이 충돌되게 나왔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지금 들어서 있는데요. 한술 더 떠서 군대 동성애를 허용하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면서요. 아마 그 군형법 그 92조 6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이제 군인 간의 그런 뭐 어떤 그런 동성애 현상을 처벌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폐지하라 뭐 이런 식으로 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그 있습니다.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을 처벌하는 법이 한국에 없다고 하지만 군형법에서는 못하게 하고 있다. 이거 왜 이러냐. 그러니까 없애달라. 너희가 분명히 말하지 않느냐. 동성애자들 차별하지 않는다고. 왜 차별하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법의 취지를 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이거를 지금 그 호도시키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군대 내 질서문란 행위를 처벌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예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형법 303조에 그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자, 교도소에서 교도관이 죄수하고 뭐 화관을 하든 네. 성관계를 가지든 그 자체만으로 처벌을 하는 겁니다. 왜? 교도소에서 교도관하고 뭐 여죄수하고 이런 그 간음 행위가 있다 그러면 그 교도소 내의 질서나 이런 어떤 대우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군인 관련해서도 이제 상관과 부하 관계, 사실 뭐 군대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상명하복 그 자체인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에서 만약에 뭐 특정한 그런 그 성관계가 일어나고 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군대 내 질서가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계시는데 예. 군형법 조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지금 그 조문을 차마 말씀을 못 하셔서 그러시는데 저기 한번 저기 한번 보실래요? 프롬포터? 자, 프롬포터 보시면 예. 그 처음에는요 군형법의 조문이 개간이었죠. 네, 그랬었습니다. 예, 근데 개간에서 사실은. 왜 예. 개정이 되었습니까? 그 특정한 성행위 그 자체를 이제 처벌하는 법률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단순히 뭐 어떤 그 다른 종류의 그 성행위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학문 성교와 추행 정확하게 그걸로 이제 오히려 축소시켜 놓은 겁니다. 그렇죠. 이게. 예. 네, 원래는 그러니까 말씀하시기가 참 민망해서 계속 그러시는 거 아는데요. 괜찮습니다. 예, 예, 변호사님 이게 우리가 지금 음란 방송이 아니고 법조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법조문에 그 단어가 처음 들어갈 때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 예. 하지만 명확하게 특정시키라고 해서 그 단어가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조문을 없애겠다라는 법안이 발의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결국은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사실은 그렇게 되면 군 형법상의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이 처벌이 불가능한 것을 이제 뭐 합법적이다라는 메시지를 결국 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마 군대 내 사실 그 어떤 단순히 뭐 동성애자라서가 아니라 뭐 그 부하들을 어떻게 굉장히 그 학대하는 그런 취지의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막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사실 다 같이 못 막게 되는 거죠. 추행이라는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런 것들을 성적으로 어떻게 뭐 주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하고 얼차려도 약간 성적인 의미의 얼차려를 주는 것까지도 다 같이 이제 막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변호사님 혹시요 뭐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자 입장은 아니신 거죠? 안 되죠, 당연히. 아니 지금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예, 예. 제가 이 주제로 우리 당에 있는 이제 왕효건 위원과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예. 그분은 그냥 붕괴를 해서 이 자리에서 부들부들 떨고 계셨어요. 근데 아니 굉장히 말씀을 부드럽게 하시길래 혹시 저는 뭐 이거를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자리에 네. 내가 나왔으니까. 네, 그렇죠. 이건 하셔야 됩니다. 아니 네. 저희는 팩트에 기반해서 잠깐만요. 우리가 군대는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그 카투사 미사단 공중강습부대 육군 병장으로 전역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길어요? 아니, 무슨 몇 사단 일단 현역입니다. 그러니까 군 법무관을 다녀오신 아니 게 법무관은 아니고 저는 군대를 졸업하고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네. 사법고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그럼 일반 이야기 병입니다. 좀 해주세요. 네, 예, 하고 예. 싶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지금 그 군대 동성애 문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드는 통계가 하나 있어요. 이게 네. 질병관리본부 2016년 8월자 통계입니다. 2016년요? 예, 그래도 예. 최근 거네요. 예, 예. 그래서 오마이뉴스나 다른 이제 진보
매체에서도 이 통계를 드는데 2015년 그 에이즈 감염자 신고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감염인이 1,018명입니다. 네. 이 중에 이제 이성애자 364명, 동성 접촉자 288명, 무응답이 366명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진보 매체에서 들고자 하는 논점은 이 부분인데요. 아, 이성애자도 에이즈가 감염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에이즈와 동성애를 결부시키는 거는 그 뭐 제대로 된 게 아니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는데 사실은 동성 접촉자가 288명이나 나온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성애자와 동성애자와 일반인의 비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뭐 1%다, 5%다, 뭐 많이 잡아 10%다. 10%는 안 됐겠죠. 아마 1% 미만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성 접촉 A자의 비율은 거의 전체 40%에 육박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통계 자체는 동성애와 에이즈 사이에 사실은 아주 높은 상관성을 보여주는 자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오히려 거꾸로 그게 아니다라는 자료를 쓰고 있으니 결론만 사실 보면 뭐 그렇게 이제 결론을 오도하는 것 같은데 이 통계야말로 이 동성애자에 대해서 오히려 이 대한민국이 그런 동의를 더 어렵게 하는 그런 이제 그 학술적이고 아주 과학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요. 지금 근무하신 곳이 카투사 미군 부대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미군 부대 안에서는 동성애, 군대 내 동성애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미군의 스타일을 차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강제적인 아우팅은 안 됩니다. 강제적인 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이 그 동성애 진보에서 동성애를 거론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제적으로 동성애임을 추적하고 밝혀서 나는 동성애자임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을 그 인정하게 만든 다음에 주위 분들을 색출하게 하는 것. 뭐 진보 쪽에서 이야기하는 만화도 보면 그런 내용의 만화가 있더라고요. 뭐 방 안에 한 명 앉혀놓고 우리가 수사한다 그러면서 너 동성애자지. 너 주위 동성애자 다 불러. 여러분 강제적인 아우팅은 그거는 사실은 폭력적이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 내가 동성애자임을 굳이 밝히지 않을 수 있는 권리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강제적인 아우팅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너 동성애자지, 증거대, 뭐 어떻게 이런 식의 아우팅은 거절하고 반대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의 군형법도 이거를 처벌하지 않는 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협의가 없고 아무것도 아닌 어떤 그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아우팅을 하는 그 수사 절차 그 과정이 문제를 삼아야 된다. 우리가 미란다 원칙이라는 것도 아주 오랫동안 그 범죄자에게 어떤 내용을 고지하는 것, 합법적인 절차로서 당신이 존중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거를 고지하는 미란다 원칙도 수세기 동안 싸워오다가 그 취득한 하나의 이제 그 합법적인 수사의 원칙인데요. 적어도 동성애자한테 강제적인 아우팅은 저도 반대합니다. 그거를 수사 기법으로 사용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그 군형법상의 어떤 그 동성애자를 처벌한다. 이것은 군대 내의 질서와 군기와 군의 전력과 군 기관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단 동성애자의 문제로 치환해서 설명하는 건 저는 근데 반대합니다. 제가 변호사님 이야기 듣다가 좀 궁금해서 묻는 건데요. 예. 자, 봐봐요, 변호사님. 근데 강제적인 그걸 반대한다라고 하셨는데 네. 수사 기법상이었는데 이게 수사 기법이라는 단어가 참 경계선이 모호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의 제보자가 있어요. 저 사람이 자꾸 나한테 이상한 사인을 한다. 사랑하자고 계속 사인을 보낸다. 그거는 사인만 보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수사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이제 그 증거라는 게 본인의 어떤 본인의 자백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 예를 들어 제보자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 증거가 있는데 이제 예, 증거가 예. 그 사람 말이에요. 예. 한 사람의 제보자가 나왔어요. 예. 제보자가 나와서 자, 저 사람이 자꾸 나한테 이상하게 실실 웃는다. 자꾸 이상하게 내 엉덩이를 치고 간다라고 제보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가서 묻습니다. 너 그랬냐? 그럼 만약에 아니다. 그냥 부활해서 이뻐서 그랬다. 만약에 그렇게 해요. 근데 당하는 사람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저 눈길 너무 싫다라고. 근데 그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말씀은 일단
그 눈길은 학문성교에 해당하지는 않고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추행은 결국은 추행은 그 눈길 이상의 정도, 약간 물리적으로 뭔가 더 구체화된 걸 이야기한다. 그래서 제가 묻는 예, 거예요. 저는 예. 진짜 그 군대라는 밀폐된 상황은 예. 사회에서는 피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 우리 대화가 이상한데 예.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1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눈길을 자꾸 하고 나한테 그러니까 나 지금 저 기분 너무 이상하다.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서 저 사람 격리시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들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때 묵인하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색출이 안 되니까 2단계, 3단계가 넘어가서 결국은 저렇게 옆방이 아니라 같은 내무반에서 저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결국은 피해가 발생하고 난 뒤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제가 고민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참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연애를 하는데 친구에서 연인 단계로 언제 발전하는 거냐. 뭐 남녀 사이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인을 보낼 때 이걸 어떻게 이 사인을, 그런데 그 사인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색출 과정이 혹시 이건 정말로 제가 어떻게 이걸 접근해야 될 건가 하는 부분이 사회라면 상관이 없는데 군대라는 그 안이었기 때문에 그 색출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색출이 안 되면 이걸 어떻게 피해자가 나와야 그러면은 지금 그럼 현장범이다 아니면은 정말 결과범이다 이게 너무 저는 답답해서 아니요 그 예를 들어 이런 사정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서로 합의를 해서 그걸 했어요. 네. 그걸 했는데 네. 그거를 수사를 통해서 사실은 밝혀내기는 쉽지 않아요. 그 합의가 전제되는 범죄, 뇌물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그거는 쉽지 않은데 네. 그때 그 실제로 처벌받는 케이스는 둘 중에 한 명이 부르는 거예요. 네. 그거를 나 그렇게 했다. 이거를 그렇죠. 부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그게 아니면 뭐 뇌물죄든 뭐 또 합의하에 뭐 구금자하고 또 성관계를 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추적하기가 힘듭니다. 변호사님 만약에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연구하는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네, 예. 군대 내 이런 부분에 동성애 부분이 예. 만약에요. 자 내무반에서 예. 내무반이 보통 요즘 뭐 몇 명이 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옛날에는 이렇게 잤잖아요. 그 전에 30명 정도가 이제 잤었죠. 근데 요즘은 그 예. 정도는 아니라고 하고 예. 그래도 6명 이상이라고 대충 잡고 예. 그러면 자 그 안에 그 6명 중에 두 분이 커플이에요. 예. 그럼 네 분은 어떻게 해요? 그때 뭐 남들 다 보는 데서 같이 있는 내무반에서 학문 선교를 하진 않으실 거고 아니 아마 제가 왜 자꾸 이 질문을 그럼 손만 그윽하게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왜 민감하다고 하냐면요. 예. 군대이기 때문에. 군 기강.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저기 그 그윽한 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군형법의 내용은 범위를 더 좁혀가지고 우리가 처벌하지 않는 범위를 경계를 정확하게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벌하는 게 결국 이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좁은 범위를 처벌하는 겁니다. 결국은 생각보다. 이만큼을 처벌하고 나머지는 결국은 두 사람이 손을 잡든 뭘 하든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법대로 하자면? 눈빛만 교환하는 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없죠. 예, 손 잡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 예. 손 잡고 손 있는 잡는 것도 처벌할 수 없어요. 뽀뽀는요? 뽀뽀는 추행으로 넘어가면 이제 처벌이 가능할 것 아니 둘이서 같고요. 합의해. 합의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추행으로 보기도 어려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기도 어려울 부분이 있겠죠. 정말로요. 네, 저는 군대를 안 갔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인권이 존중하라라는 저 성소수자 보호 차별금지법 이런 내용이 나오면 군대 내 군형법 내 그 부분까지 고민을 하면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그 저는 그 야당의 어떤 생각은 이 차별금지법을 전반적으로 이 동성애자의 권리, 동성애자로서 네. 그들만의 독특한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일종의 관문 효과 형식으로 이거를 접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군형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렇게 학문 성교하고 있고 서로 추행하고 있으면 군기가 바로 서겠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원 변호사님, 군 전력이 제대로 유지가 되겠냐고. 원 변호사님 오늘 일주일 만에 나와서 주제가 아니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는데 사실 이 동성애와 관련한 이슈를 하게 되니
조금 이렇게 민망한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예. 이 부분을 할 때 항상 민망한 게요. 단어 사용이 민망해요. 예, 민망하죠. 예. 정말 민망한데 그게 예. 우리 법조문에 있다는 것도 사실 가끔 놀라요. 법조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법조문이 있는 나라가 별로 없는 거 아시죠? 그렇죠, 사실은. 예. 근데 요거는 개간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법을 배울 때 그렇죠, 저도. 개간이 도대체 무슨 의미지? 그거를 몰랐었어요. 저도 그래서 네. 찾았었어요. 나는 개간이라는 게 그거 개자가 닭개자인가? 이게 뭐 짐승하고 하는 건가? 이런 식의 개념으로 처음에는 법을 배울 때 접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뭐 이런 개념이다. 그렇죠. 예, 저도 동성애 그랬던 관련 기억이 나요. 개념이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꽤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맞아요. 뭐 그 아주 그 불측의 피해를 입는 사람 그거는 이제 수사기법상의 어떤 적법 절차에 따른 수사기법으로 접근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군형법 자체 처벌조항 자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곤란한 주제 다뤄서 죄송합니다. 저도 많이 민망한데요. 민망하다고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숨 쉬고 우리가 가만히 있고 침묵할 때 이 법이 통과될 것 같아서 계속 예.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했습니다. 어쩌면 다음 주에는 더 민망한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각오하고 오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기사의 숨은 속내까지 콕콕 집어서 보는 뉴스 완전 정복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지연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공무원 필요 인력 계산도 없이 무작정 12,000명 추가 채용인데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번 정부가 약속했던 일자리가 81만 개인데요. 올해 1만 개를 채우겠다고 합니다. 공공 부분 일자리가 앞으로 80만 개가 늘어나려면요. 공무원이 80만 명이 늘어나야 되는데요. 자, 이거 가능합니까, 팀장님? 우리나라가 그리스처럼 되려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아, 그리스 좋은 건가요? 그리스 얼마 전에 망했죠. 아, 그래요? 아, 난 또 좋은 얘기인 줄 알았는데요. 팀장님, 그런데 네. 얼마 전에요. 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문제라기보다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정규직을 뽑을 때와 비정규직을 뽑을 때 시험이 다를 때가 많대요. 그럼요. 예. 그 경쟁률도 다르다면서요. 그렇죠. 예. 정규직은 예를 들어서 30대 1이면 비정규직은 2대 1 이렇게 될 때도 많대요. 그렇죠. 예. 그러면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으로 돌리면 정규직 다음 해 준비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정규직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청년들한테 돌아간 일자리를 미리 땡겨가지고 써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생각을 왜 못하죠, 사람들이? 그러게요.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런가요? 이거예요. 아, 내가 지금 2개 주고 나중에 너 5개 주면 어때? 하니까 뭐라고 하죠? 싫다고 하는 거예요. 예. 처음에 5개 주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이거 보시면은 12,000명 추가 채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추가 채용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이 이제 공무원 연봉을 얼마로 따지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네. 뭐 적게 보는 사람은 2천만 원 정도다. 한 명당 네. 2천만 원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은 한 명당 1억은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는데요. 연수비 뭐뭐 다 하면 적어도 6천만 원이래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예. 공무원 한 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단 컴퓨터도 들어가고 연수 비용도 들어가고 공무원 복지연금도 들어가고 하는데 문제가 있대요. 어떤 문제가? 퇴직하고 난 뒤에 연금 부분도 생각해야 돼요. 아니 제가 연금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1억 이상 그래서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 1억을 그렇대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하려고 이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81만 명이 만약에 되면요. 아니지 공무원이 이번에 1만 명이 되면요. 이번에 공공 일자리도 81만 개 아닌가요? 토탈 예. 하겠다고 했던 공약이. 네, 네. 그럼 그들이 공무원이란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 다 공무원은 아니고 네. 공공 부문이라고 해가지고 뭐 공기업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상 뭐 경상비나 이런 거는 상당히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팀장님 이 공무원을 12,000명을 하는 경우에 이들의 연금까지 국민의 세금도 투여되겠네요? 아유 당연하죠. 공무원 채용은 그
국민 세금이 많이, 그러니까 연봉이나 유지비를 위해서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문제도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공무원의 기본 속성은 규제예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엄청난 규제가 늘어날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오프닝에 했는데요. 규제가 줄어들 걸 예상해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대요. 아, 근데 이제 그 집값은 조금 다른 문제가 수요 공급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좀 공무원을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야가 소방 공무원을 늘려야 된다라는 네. 그런 이제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그 어려운 근무 환경에서 이제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고생하는 소방 공무원들이 많은데 이게 생각지 않은 부작용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게 뭔가요? 소방법에 의한 규제가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것까지 또 깊이 있게 다뤄주셨습니까? 역시 우리 당의 인재이십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뭐예요? 네. 대한민국의 선거법, 건축법, 소방법으로 걸면 안 걸리는 사람이 없다랍니다. 식품위생법도. 아, 예. 식품위생법도요. 네. 걸려고 하면 다 걸린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소방법이나 식품위생법 이런 거는 어떤 분들이 가장 직격탄을 맞냐면은 자영업자들이에요. 아, 이게 그러면 좋은 게 아니네요. 저는 이거는 그 공무원 된 그 사람들 빼고는 진짜 일반 국민들한테는 재앙이라고 봅니다. 근데 팀장님, 지금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 대한 질문인데요. 공무원을 이제 이렇게 늘렸을 때 네. 지금 당장 이번 정부에서 계속 늘리면 네. 그 다음 한 5년 뒤, 6년 뒤에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5년 뒤, 6년 뒤는 뭐 채용 여력이 없으니까 네.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파슨스의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세요? 관료 조직은 계속적으로 자기 조직을 확장하려는 속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 이거 아주 좋은 제도네요. 전 국민의 공무원아. 그렇죠. 전 국민의 공무원아. 네, 그럼 박수 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게 참 저희가 장난이 아닌 게 그리스가 공무원 그렇죠. 늘리다가 망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망한 상태에서 그러면 망했으니까 공무원 연금도 좀 줄이고 그런 개혁 조치가 이루어졌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공무원을 좀 이렇게 4살 자르듯이 자르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네. 그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이제 공무원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망한 나라에서 그 20%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위해서 80%의 국민들이 그야말로 노예처럼 일을 해갖고 공무원들을 먹여 살리는 구조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게 바로 그리스의 현실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무원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무슨 혜택을 받게 되는지 한번 그냥 방송을 보시면서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요. 공무원을 이렇게 늘린다는 거에 대해서 2가지 불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쨌거나 한번 취직되고 나면 평생 가는 직장, 그것도 정년까지 가는 직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하늘에서 내려준 직장 아닙니까? 철밥통이라고 네, 하죠. 그 직장에서 특히 퇴직하고 나면 연금까지 그 안에는 국민의 돈이 들어간다는 것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2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4대강 보호 개방을 놓고요. 농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낙동강은 환영, 금강은 기겁하고 있다. 아니, 금강 주변의 농민들이 왜 지금 기겁하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 가뭄이 굉장히 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심각한 가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사가 안 나와요. 그것도 정부 탓 아니에요? 아니, 우리 있잖아요. 기승전결 정부 이거.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경사스러운 시기에 웬 초치는 그런 가뭄 기사를 내겠습니까? 어머 죄송합니다. 제가 기승전결 정부 하면 안 되는 시점이군요. 죄송합니다. 계속해 주세요. 뭐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냐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면은 뭐 비하하는 것도 이제 대통령 탓이라고 해갖고. 저는 그게 학습이 돼 있어요. 정말 모든 거 하고 결론이 딱 그리 가는 게 우리 학습돼 있지 않나요? 네.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아직 적응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지금 적응 안 되고 있어요. 그냥 학습된 그대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이제
보수 정권일 때는 모든 네. 것이 헬조선이고 네. 다 이게 다 나라 탓이 그렇죠. 탓으로 가지만 이제 진보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상 낙원입니다. 갑자기 이제 천국 조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금강 주변 농민들이 왜 기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금강 주변의 농민들은 네. 그 금강댐 보 때문에 네. 금강보 때문에 물이 많기 때문에 가뭄 피해를 상당히 네. 지금 막아주고 있었는데 이거 보 열어가지고 물을 다 흘려보내면은 네. 자기들 가뭄 피해를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낙동강은 왜 환영합니까? 근데 낙동강 환영하는 것도 조금 그러니까 낙동강도 그 주변 주민들, 농민들이 환영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네. 환경단체들이 그래요? 물은 흘러야 된다 이래가지고 4대강 보호를 열어가지고 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녹조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녹조가 그 4대강 댐 때문이라는 그런 잘못된 정보에서 이제 기인한 그 환경단체들의 편견이죠. 네, 지금 보라는 것의 기능은요. 물을 가두었다가 가뭄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문재인 정부는 무조건 4대강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보만 개방하면 된다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조건 개방했을 때 그 다음 문제가 있으면 다시 닫어 이러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사입니다. 자, 이거 지금 보면요. 김희수 헌법재판소 소장에 임명되었는데요. 김희수 헌법재판소 소장을 임명했던 건 통진당 해산 반대를 했던 것이 주된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자, 기사 보시면요. 지금 김희수 후보자는요. 그 당시에 유일하게 통진당 해산 반대를 주장했던 사람인데요. 이분이 3년 전에 통진당 해산할 때 어떤 의견을 냈었죠? 예. 그러니까 통진당 해산에 관해서 그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의견을. 예. 그러면 뭔가 다양성 추구인가요? 예. 그렇다. 우리나라를 이제 전복하고 북한하고 연결돼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다라고 본다라는 게 좀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봤는지 좀 의아스러운 측면이 있죠. 그때 그렇군요. 당시에 그 의견이 7대1로 갈렸는데 그 1에 해당하시는 분입니다. 자, 네. 종북, 친북 관련 사건들이요. 이제 이분이 헌법재판소장이 되면 어떻게 판례가 나올지, 어떻게 결정이 나올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종북단체 노두돌 회원 두 사람이요. 입국 거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북 세력이 반발을 한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잠깐만, 종북은 뭐고 친북은 뭡니까? 한번 봅시다. 재미 종북단체 구성원 2명이 국내 입국에 불어대었더니 좌익 진영이 반발하고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요. 인천공항에 들어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노두돌 회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제가 알기로는요. 이 사람들 왜 들어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강 팀장님? 이분들 사드 배치 반대 운동하기 위해서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드 그러네요. 미국 시민이 사드 배치 반대 합류하는 것 그러네요. 그런데 종북 단체가 입국하는 것을 막은 그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반발하는 세력도 네. 종북이라고 법원 판결이 나진 않았지만 상당히 친북적인 네. 색채가 짙은 한국진보연대. 아니 근데 한국진보연대는 종북단체로 아예 법원에서 판결이 난 단체입니다. 근데 저는요 지금 약간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게 종북, 친북. 그거는 법원 판례가 있더라고요. 뭐예요?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 단체는 종북단체다라고 도장 찍어준 단체들이 있어요. 그것만 종북인가요? 그렇지 않은 단체들에 대해서 종북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이제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약간 순화해가지고 친북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근데 그러면 판단입니다. 구구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극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유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극우 같은 경우에 그렇게 법적으로 문제 삼은 그래서 판례가 제가 없지 물어보는 않습니까? 거야. 네. 꼴 보수 이런 말 쓰면은 법적으로 그것도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문제 삼아 볼까요? 우리 한번 해볼래요? 우리 댓글 다 뒤질래요? 예. 우리한테 꼴 보수라고 적은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여기 꼴보들 다 모였네. 예. 그거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제 꼴보수 같은 경우에 좀 의견의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네. 극우 같은 경우에 정말 굉장히 안 좋은 그 그거는 단어거든요. 그렇죠. 근데 꼴보수도 안 좋아요. 나는 꼴보가 아닌데 꼴보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 굉장히 근데 제가 이때까지 참고 있었던 건 원래 바보 보고 바보라고 하면 바보가 기분 나쁘대요. 아. 근데 바보가 아니면 기분이 안 나쁜데 저보고 꼴보라고 해도 기분이 안 나빴었어요. 예.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 왜 기분이 나쁘냐면요. 꼴보 뒤에 딴 욕을 세트로 뒀어요. 기분 나빠라고. 못생겼다를 쓰고 있어요. 아, 못생겼다 해서 발끈하시는 거군요. 거기서 사실은.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인데요. 해군 대령에게 성폭행을 피해서요. 여군 여대위가 자살을 했다라는 기사인데요. 성폭행 피해 추정 해군 여대위 자살인데요. 대령은 긴급 체포가 되었습니다. 자, 저는요. 군대 내 성폭력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요. 이런 범죄는 모두가 중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당연히 중범죄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군대에서 이렇게 이 기사에 나오는 그 피해 가해 대령과 여대위가 그 밀폐된 그 함정에서 오랜 시간 같은 시간을 있다 보니까 그런 또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자주 생기는 환경이 또 자주 조성되는 것 같은데 군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여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이야기가요. 예. 제 기억으로는 벌써 한 7, 8년째 나오고 있어요. 항상 멘트가 그거예요. 모든 패널들이. 이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강 팀장님 이왕 나오신 김에 하나만 네. 여쭤볼게요. 네. 군형법 중에 네. 동성 간의 성행위에 대한 처벌하는 규정 있는 거 아시죠? 예. 예. 그거 그 조문 개정 폐지하겠다라는 법안이 발의됐어요. 예. 어느 분이 발의하셨나요? 정의당에. 아,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죠? 어떻게 알았어요? 네. 그분 근데 군대는 갔다 오셨나요? 그거 물어보러 갈까요? 근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거는 뭐 군대 내에서 그냥 이 내용만 제가 나면 다 허물. 약간 민망하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요 군대 내의 성폭력 문제는 더 가중 처벌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갇힌 곳, 밀폐된 곳뿐만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상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정도 마무리할까요? 예. 민망하십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진짜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의 아들이 군 면제를 제기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던 경대수 의원에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자 폭탄을 보내면서 경대수 의원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신데요. 결국 경대수 의원이 자신의 아들 병역 면제 사유도 털어놓게 되는데요.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들이 간질 때문에 병역 면제됐다는 것을 이야기한 경대수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위병들이죠. 문재인의 홍위병들, 문위병들의 그 폐악질이 도를 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청문위원을 청문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낙연 총리를 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한 청문위원이 경대수 의원인데 지금 경대수 의원이 청문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권을 강조하고 있는 이번 정부,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언제나 이야기하고 있죠. 인권을 위해서 성소수자들의 정말 인권까지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경대수 의원과 그 아들도 인권이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권 소위 진보 진영의 인권 기준, 뭐 모든 인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지만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자기 편한테는 굉장히 관대하고 내로남불.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엔 경대수 의원이 자기 아들의 병역 면제 사유를 털어놨지 않습니까? 간질이면 이분이 아직 미혼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결혼할 때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면 그 아들의 인권은? 예, 중대한 인권 침해 사유인데 막상 그 병역 면제 사유를 털어놔야 돼. 이낙연 총리 아들 면제 사유 들어보셨습니까? 좀 이상해요. 어깨. 네? 어깨 탈골에.
어깨 탈고 가고 내야 수체 종양 이게 이제 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명쾌하게 해명이 되고 있지 않죠. 자, 청문회는요,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청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뒤집어서 자, 질문하고 있는데 너가 대답해봐라고 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번에요, 인권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인권이 무엇인지를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적반하장 속에서요, 뉴스 기사를 꼭꼭 집어보는 완전 정복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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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코너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청와대 뒷담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청와대 뒷담화, 속닥속닥 뒷담화, 왠지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오늘 계속해서 맡아주실 분인데요.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님이십니다. 허성우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당적을 보유하고 계시죠? 네, 갖고 있습니다. 책임당원이시죠? 책임당원입니다. 진성당원이십니까? 네. 네, 지금 우리가 당원이십니까 하니까요, 뭔가 이렇게 결속력이 있어 보이죠. 시작해 볼게요. 이낙연 총리 후보 청문회가 이틀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아주 점잖고 소통형인 줄 알았던 후보한테서 바바바박 뒷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청와대도 몰랐던 사실이 튀어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청와대 뒷담화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청와대도 몰랐다. 청와대가 말하는 우리도 몰랐다. 무슨 내용일까요? 자, 위장 전입. 이거 뭘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위장 전입. 원래 사실 위장 전입이라는 것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이제 그 이낙연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도지사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검증 과정에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안 드러나는데 네. 이제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대부분 보면은 내부적으로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은 그 문서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위장 취업 문제라든가 논문 표절이라든가 세금 탈루 문제라든가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임명 네. 5가지 가이드라인을 정했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5가지들은 대개 보면은 이제 다 그 문서상으로 다 자체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했는데 그게 이제 위장 전입을 아니다. 네.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청와대에서는 그것까지는 아마 생각을 못한 부분 같아요. 그건 왜냐면은 본인들이 그걸 얘기하지 않으면 사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처음부터 사실 외무부 장관 내정자 강경화 내정자는 아예 차라리 자소를 했으면 되는데 네. 그 이제 위장 전입이 아니다. 이제 근데 부인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해명을 했어요. 부인이 그 당시에 이제 그 강남의 논현동에 이제 위장 전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이제 교사로 재직했기 때문에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래서 일단 부인이 강남 학교를 배정받기 위해서 네. 아마 문제는 뭐냐면 강남에 배정받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지 않았다. 그래서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보면 석연치는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강남 학교 배정 받으려고 위장 전입한 거잖아요. 예, 그거는 시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장 전입을 했는데 위장 전입한 거에 이유가 있으면 그러면 괜찮은 건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괜찮은 게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5가지 고위공직자 아까 제가 말씀드려도 네. 그 중에 지금 첫 번째 위배 사례예요. 들어가잖아요. 네, 네. 들어가는데 문제는 저는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일단 이낙연 내정자도 네. 우리가 추궁을 해야 됩니다만은 사실 우리 당 네. 지금 자유한국당 네. 당내 이제 인사위원들이 있잖아요. 청문위원들이 네. 청문위원들이 좀 더 이제 정보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공격을 세게 좀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대통령에서 처음 고위공직자 5가지 가이드라인에 첫 번째 해당되는 사항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아주 그냥 송곳 같은 검증 과정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은 본인이 시인했다고 해서 일단 넘어가게 되었어요. 넘어가는 분위기예요 지금 현재로. 그러니까 보니까. 시인하면 이게 참 아까도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자 내가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적반하장 아니에요? 내가 그랬다. 내가 그랬으니까 이해해달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청문회에서 핵심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국정 수행 능력, 그렇죠. 두 번은 전문성, 네. 그다음에 이제 도덕성.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지금까지 과거 청문회 이 내용들이 보면은 전문성 국정 수행 능력은 조금 뒤로 물리고 우선순위가 도덕성이에요. 네. 그래서 과거 정부 때 그 김대중 정부 때도 뭐 두 사람 그 김장 네. 그 낙마됐고 그다음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한 사람이 낙마됐고 네.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한 사람 네. 그리고 또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네 명 낙마했죠. 그때 줄줄이 낙마였잖아요. 네네 줄줄이 네. 낙마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때도 뭐냐면은 거의 그 도덕성의 잣대를 들이댄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전에 썼던 뭐 글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가서 이야기했던 것까지 다 꼬리가 잡히면서 네네네. 낙마를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덕성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위장전입 같은 경우는 네. 제일 1호가 누구냐면 그때 이제 그 장상전 이화여대 총장 기억나시죠, 그죠? 기억나죠. 네. 그래서 이제 위장전입이 1호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네, 1호입니다. 그분이 1호였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뭐 물론 그때 뭐 위장전입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학부모들에 대한 어쨌든 막 엄청난 그 위장전입이 세 가지잖아요. 네. 세금 탈루, 그 다음에 뭐 투기 목적도 있고 네. 또 아이들 뭐 좀 좋은 학교?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네. 이런 부분인데 이 세 가지 다 여러 가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뭐 일단 낙마를 했죠. 낙마를 해서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이제 뭐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이렇게 하면서 네. 조금씩 이제 위장전입 부분은 조금 약간 칼날이 이제 좀 무디진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그 이제 이명박 정부 때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총리 부분들이 있었는데 위장전입도 일부 있는 부분들은 다 넘어가고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이낙연 총리 내정자도 결국은 지금 이제 또 현역 전 이제 사선 의원이다 보니까 같은 의원들끼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거 정부에도 이 부분은 위장전입 부분은 이제 넘어가는 추세 아니냐. 네네. 뭐 이렇게 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위장전입 부분은 넘어가는데 다만 이제 이게 강남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다. 아이들 뭐 맹모 삼천 이렇게 해서 아이들 때문에 했다는 건 또 네. 뭐 우리가 그동안 상당히 이해가 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뭐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근데 이해가 안 가네요. 본인이 학교 배정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죠, 본인. 그러니까 본인, 그 네네. 부인. 네네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또 손해보는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그렇죠. 아, 학생도 참. 마찬가지죠. 정말 어쩜 그렇게 또 진리적으로. 그런데 과거 민주당에서는요, 그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에게 위장 전입 때문에 엄청나게 맹공을 퍼부었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다가 자, 이번에 이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요, 청와대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청와대가 비겁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청와대 거울방 이야기거든요. 청와대에 거울방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일단 거울방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운동방 아니에요? 일단 뭐 운동방이죠. 일단 확인된 거는 운동방이라 됐는데. 근데 왜 사진이 안 나오고 자꾸 거울방이라고 하고 그렇죠. 있어요? 이 막 우리가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그 박근혜 네. 전 대통령께서 이제 그때 이제 혼자 사시다 보니까 네. 상당히 그 청와대 자체가 폐쇄돼 있잖아요. 네. 사실 뭐 그 어떻게 보면은 혼자 사는 여성의 방이라는 것은 약간 네. 비밀스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것도 특별히, 프라이버시가 특별히 비밀스럽진 않아요. 않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보면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쵸, 네. 그걸 누가 그 공개하는 그 저 공직자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의혹들이 있었습니까? 뭐 청와대에서 뭐 구술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거 다 있잖아요. 아니라면서요. 아니라고 이제 다 밝혀졌고 아니 특히 이제 7시간 동안 다른 데 가 있었다는 얘기도 네, 있었잖아요. 뭐 어디서 가서 뭐 구술했다 뭐 이런 얘기들 상당히 많았잖아요. 참 이제 입에 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사실인 것처럼 오도돼서 온 천지 대한민국을 떠돌고 다녔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사실 가짜 뉴스, 네. 페이크 뉴스로 일단 밝혀졌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지금 그 국민들은 일부 국민들은 그것이 이제 내 머릿속에 이제 인식이 돼 있다는 부분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거울방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뭐 언론도 그렇고 거기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여성이다 보니까 이 행동이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네. 그럼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네. 남자 대통령 같으면은 그 체력 단련실 별도 있습니다. 수영장도 있고 뭐 밖에 오. 다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청와대에 있어 봤기 때문에 예. 청와대에 계셨습니까? 아니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나가면은 경호원들이 그 하는 그 앞에 그 보면은 그 체력 단련실 별도 다 있습니다. 거기서 과거 대통령들은 거기서 이제 수영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자유스러운데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혼자 사시다 보니까 좀 뭐 그 안에서 어떤 그 운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도 헬스 클럽 가면은 온 사방에 전부 다
그 거울로 돼 있잖아요. 아, 왜냐하면 요가 자기 같은 몸을 거 보면서 하는데, 요가 하는 데는 다 거울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운동과 관련된 데는 모든 사면 벽들이 좀 다 거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몸을 보면서 그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 근육이 많이 튀어나오고 어디 근육이 적게 되고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운동을 했으면 자기 몸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자기 스스로 볼 수 있는 보기 위해서는 다 그걸 해놨습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인데 다만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집무 그 들어가기 전에 그 하여튼 거울 때문에 며칠 하여튼 공사 때문에 늦었다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진을 좀 보여주면 되지. 그렇죠. 왜 그래서 자꾸 그 이렇게 이제 묘한 상상을 하게 그런 거울방 이러냐고요. 네. 네. 그거를 좀 사진 찍어서 이 지금 거울방이 이런 거울방인데 이것을 치우기 위해서 조금 그 관저에 들어가는데 좀 어려웠다. 며칠 늦어졌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사진을 찍어서 뭐 이건 특별한 게 아니었다. 이런 공사가 이러면은 되는데 이게 또 거울방이나 하니까 또 이게 탄핵때 있었던 이 가짜 뉴스가 또 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자꾸 상상되고 상상되고 뭐 이렇게 특히 남자들 하니까 이상한 상상을 자꾸 하더라고요. 글쎄 뭐 남자라고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니 남자들 그래서 하는 이제 댓글을 제가 봤더니 박근혜 네. 그 전 대통령을 좀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상상을 많이 하겠죠. 근데 뭐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안에서 그 유리방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뭐 특별하게 무슨 뭐 관심이 대상이 된 건 아닌데 다만 이것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새로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사진 한 장 정도 그렇죠. 정도 기자들한테 공개해서 또 방 내부에 이런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다 이런 얘기들을 뭐 조금 대변인을 통해서 이야기했으면은 또 그다음 넘어가는데 결국 이제 거울방 이러니까 마치 뭐 우리 이제 백설공주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또 상상을 방금 아신 대로 또 상상을 막 자극을 시킬 수 있죠. 그러면 네. 불필요한 이제 오해를 불리긴다는 것은 또 이게 자꾸 이제 과거 정부를 또 고리를 잡아서 또 다른 또 얘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또 오해 소지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좀 불식시켰으면 참 좋았었는데 좀 아쉽다. 뭐 네. 그런 뭐 생각입니다. 어제 재판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품했다 이런 것도 기사가 나오는데요. 그게 과연 기사할 거리인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진짜 짧게 한마디로 대답해 주세요. 네. 민주당이 대통령 세월호 7시간을 계속 물고 늘어졌었는데요. 21일 날 김정은이 미사일을 쏘았을 때 문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 있었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왜냐면요. 국가안전보장회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대통령은 양산에서 푹 쉬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빠진 국가안전보장회의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마무리해 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일단 그 대북 정책 기조 자체가 이제는 채직과 당근을 갖고 같이 가려고 한다. 네. 그러나 채직보다는 당근 쪽에다 목을 두다 보니까 이게 뭐 지금 북한 탄도미사일을 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번이나 쐈잖아요. 네. 이렇게 하니까 별로 그렇게 돼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아, 무관심은 긴장감? 아니지만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휴가가 있는 상태에서 NSC 빨리 열어라. 뭐 이 정도에서 판단해봐라. 어떤 네. 상황인지 이 정도만 했지. 이것이 뭐 결국은 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호들갑 떨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이 지금 과거 정부에서는 너무 지나치지는 모르겠지만은 안보에는 지나침이 부족할 정도로 안보는 원래 지나쳐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국민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들은 앞으로 이거 부분을 갖고 분명히 이제 또 시비거리가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7시간을 갖고 이렇게까지 지금 탄핵까지 전까지 끌고 왔는데 북한 탄도미사일을 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NSC를 직접 주재하지 않았다. 이 부분 갖고 논란의 여지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긴장감이 떨어져도 안보에는 긴장감이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떨어지는 것은 나무에 달린 감만 떨어질 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긴장감 떨어지지 않는 대통령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설마라고 혹시 생각했으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도 청와대 뒷담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7년 5월 26일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빚 갚으라는 촛불 단체들. 문정부 첫 시험대. 아니 뭐 계속 매일 나오는 이야기가요. 자꾸 빚을 갚으라고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무슨 빚을 이렇게 많이 졌습니까?
우리가 앞장선 촛불 집회로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빚을 갚으라라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에 정교조 법외노조 철회 요구를 팩스를 보내도록 독려하고 나섰다. 빚은 어떤 경우에도 옳지 않아요. 여러분, 빚을 많이 지고 출범을 만약에라도 문재인 정부가 했다면요. 빚 갚느라 이거 바쁠 것 같은데요. 자, 빚 청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걱정이 돼서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토요일 날 특집편 하나 나갑니다. 고맙습니다.